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시장금리를 결정할 때 있었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금리를 결정할 때는 이제 3년짜리, 5년짜리 이런 금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는 재경부에서 정했죠.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를 정할 때도 시장금리와 연동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재경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금리 안정 의지, 금리 정책 의지가 한국은행에 반영되는 거죠. 기준금리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재정경제부가 시장금리도 결정하고 기준금리도 결정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무렵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IMF를 경험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 상황에 이제 직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IMF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자유화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 기준금리를 정할 때도 콜금리를 정했습니다. 콜금리가 뭐냐면요, 금융회사들끼리 단기간에 돈을 서로 빌리고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예요.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시장금리죠. 그러니까 콜금리조차도 그 시장에 개입하는 금리가 된다는 거죠.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이 콜금리로 정하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RP 7일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때 지금 0.5%에서 원래처럼 0.25% 인상하면 한국은행은 0.75%짜리 RP를 발행해 갖고 시중은행에 팝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 있는 계좌에 돈을 이제 이체시키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그 RP를 7일 있다가 되사줍니다. 그러면 다시 시중은행 계좌에 그 RP 원금과 그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이 시중은행 계정 그 예금 계좌에 들어가지요. 그런 식으로 RP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가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시장금리 내릴 수 있고, 특히 회사채 금리는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어요. 회사채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막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2012년에 여러분들이 그 재정위기 사태 많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유럽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는 0.25%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금리는 단기는 50% 1년짜리, 그리고 10년짜리도 거의 뭐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금리도 기준금리 0.25% 시대에 그 국채금리가 약 6, 7%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어도 시장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사건이지요. 미국도 그건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가 오르다, 아니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가 내릴 것이다. 이것은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는 경제학 교과서에 있던 얘기들이거든요. 기준금리를 정부가 정할 때, 또 시장금리도 정부가 정할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했지만은 재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시장금리를 정하는, 그래야 흐름이 같잖아요. 그죠? 그 무렵에는.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사실상 정부가 정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경제학 교과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그런데 지금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를
암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도 같이 내리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시장에 참여하면 부동산 시장에도 실패하고, 주식 시장에 실패하고, 채권 시장에 실패하고, 외환 시장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오해와 진실이라고 가지고 놓은 거예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대해서 오해해도 큰일 나고 진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기준금리를 우리가 0.25% 단위로 일반적으로 올리거나 내려요. 왜냐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금리 존중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시장금리가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의지 정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인원에도 내려, 이것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서 2월급 재정위기 사태, 우리 채권 시장에서 신용 등급 때문에 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는 그 금리 현장은 중앙은행은 전혀 개입도 할 수 없고요. 어떻게 중앙은행이 개별 기업의 신용 상태를 조절합니까? 그거는 부채 상환 능력이거든요. 개별 기업의 신용 상태는. 근데 기준금리를 가지고 그거는 조절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한다고 하면 그거는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것도 오해 내지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패널들이. 그래서 자꾸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시장금리도 따라갈 것처럼, 시장금리를 기준금리가 따라가지 기준금리를 시장금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앞에서 제가 통계 언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장금리는 처음 금리를 인상할 때만 잠시 오르고, 그것도 0.25% 정도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조금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변동이 없고, 2016년에는 오히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식이 투자해야 될 시점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미국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금리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기준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높게 인상할 수 있느냐? 옛날에는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시장금리를 정하니까, 얼마든지 기준금리도 정부가 통제하니까 바로 일시에 맞춰버릴 수 있어요. 그 3년짜리 금리와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아예 맞춰버릴 수 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별도로 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금리 자유화죠. 그런 것을 많은 금리 전문가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시중에 있는 돈이 외환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은행 하나.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시중은행으로 들어가거나 중앙은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의 자금시장이 경색돼요. 특히 비우량기업은 금리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외환시장을 자유화해 놓고 정부가 기준금리를 가지고 시장금리 통제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올라서 시장금리가 상승한 거죠. 이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외환위기가 발생했으니까 그 외환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또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업체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그 은행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금리가 상승하는데 외환위기 발생 또는 환율이 먼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해가지고 시장금리가 올란 것이지,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환율이 올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리 전문가들도. 또 기준금리보다 하고 시장금리 중에 어느 것이 환율 영향력이 크냐? 지금 경제학 교과서는 시장금리는 환율에 영향을 못 주고 기준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요. 그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금리 자유화 이전에. 그때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 경제 패널들이 주로 경제학 전공자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공영방송이나 유튜브 유명 채널에서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호도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혹시무민하고 있다는 얘기하고도 상통하죠.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보면 금리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없었어요. 국채금리와 비교해가지고 높은 금리를 하이힐드 금리래요. 그러면 국채금리가 등락하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요. 국채금리도 등락하잖아요. 재정위기 국가라든지 외환위기 국가라든지 그런 국가, 또 그런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발생 안 해도 얼마든지 국채금리 등락하잖아요. 그러면 국채금리 자체도 가상금리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국채금리보다 높은 가상금리가 하이힐드 금리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오히려 기준금리 대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국채금리가 시장금리라고 하면 국채금리 자체가 등락하는데 국채금리보다 높은 가상금리가 적용된 금리를 하이힐드 금리라고 한다는 것은 와닿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또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트리플 B 등급에서 더블 B 등급으로 신용도가 추락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그 기업은 시장금리가 한 6%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 하이힐드 채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하이힐드 채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인상을 해도 우량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환경이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트리플 B에서 A 등급 채권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어요. 그때는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그 기업은 금리가 오히려 내려버려요. 그게 과연 하이힐드 채권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예?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게 왜 하이힐드인 거예요?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채권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채권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또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올해가 대표적인 예지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미국에서 4 내지 5%인데 근데 시장금리는 겨우 0.5%에서 1.5% 정도로 1% 상승한 거예요. 이게 과연 화폐가치 상승으로 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근데 일부 금리 전문가들은 금리를 화폐가치라고 보고 금리가 상승한 것을 화폐가치 상승했다고 하는 거죠. 그 모순되는 얘기라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재정위기 국가의 금리 등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또 실질금리를 얘기하면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정위기 국가의 금리 하락,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면 금리가 올라갔다가 그 위기가 진정되면 금리가 하락하잖아요. 그 물가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예? 실질금리는 물가와 관계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공개한 것도 아니다. 차라리 부채 상환 능력이 재정위기 국가에서 그 다음에 진정되니까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돼 가지고 실질금리가 하락했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와는 전혀 무관하게 금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회사채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용도에 따라서 물가와 관계없이 실질금리가 등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오늘 지금까지 한 얘기를 국내의 금리 전문가라고 하면서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 유명 채널에 출연하는 분들 중에 금리 제대로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